세상을 바꿀 새로운 기술이 이 세상에 처음 등장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보통 이런 반응을 순차적으로 보이죠. 에? 이게 뭐지? 처음 보는데? 아, 들어본 적은 있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 이제 뭔진 알겠는데 별로 유용한 것 같진 않던데? 부자들이나 좋아하는 거지 뭐. 나랑은 상관없어. 이야, 써봤는데 그냥 장난감 수준이더만. 어우, 사용해보니까 꽤 유용하던데? 그럼 항상 사용하고 있지. 에이, 그거 없는 삶은 상상이 안 되지. 옛날 사람들은 진짜 이게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영향력이 너무 커져서 규제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좋아하는 모건하우절의 불변의 법칙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 초반에 언급한 사람들의 반응 변화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주기적으로 나타납니다. 늘 인류의 문명 발전 과정에 새로운 혁신 기술들이 등장해도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아차리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과 사회적인 합의와 공감의 과정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혁신의 초기엔 아무 관심이 없다가 시간이 지나 모두가 다 인정하고 나면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즉각적으로 인식하지 못할까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야, 다 결과론이야. 그게 혁신이라는 걸 그때 어떻게 아냐? 나중에 결과로 나오니까 그래 보이는 거지. 맞습니다, 여러분. 모든 혁신은 예측하기 힘들고 동시에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이에 대해 불변의 법칙에서 모건하우절은 A에서 Z까지 이르는 길은 대단히 복잡할 수도 있고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상한 지점으로 도착하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지닌 기술과 도구의 미래 모습을 추정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어디에선가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뭔가를 연구하고 발명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동안 그것을 전혀 모를 가능성이 높고 지금껏 늘 그래왔기 때문에 영상 초반에 언급했던 대중들의 늘 똑같은 반응이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든 에디슨이 전기를 만들든 처음 컴퓨터가 나왔을 때든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든 스마트폰이 출시되었을 때든 역사는 늘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똑같은 경험을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본인이 인식하든 못하든 말이죠. 이 책에서는 피셔의 자연 선택의 근본 원리라는 진화 생물학 이론을 설명해 줍니다. 이 이론은 변이가 곧 강점이라는 내용인데요. 쉽게 말해 개체군의 구성이 다양해질수록 진화의 과정에서 선택되는 새로운 특성이 나타날 확률도 높아지게 되는데 이건 어떤 특성이 유용할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수많은 특성들을 만들어 놓으면 무엇이 됐든 그 중에 하나는 유용한 특성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혁신에서도 비슷한 구조를 보인다고 말하죠. 우리는 대부분 스타트업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과학자가 연구하는 뭔가를 보면 흥미롭긴 하지만 과거의 혁신들에 비해서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여러 혁신이 상호작용하고 결합하면서 어떤 변화를 이룰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속편하게 최고의 시절은 과거라고 결론 내리고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혁신의 잠재력은 과소평가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의 경험, 사례, 본인이 과거에 놓쳤던 투자의 기회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경우들이 많죠.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위인전에서 읽고 역사에 나오고 모두가 인정하는 것들은 리스펙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사업들, 내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기술 혁신들, 바로 내 옆에 있는 동료나 지인이 하는 새로운 도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냉소적으로 보면서 어찌 보면 스스로에게 엄청난 인사이트와 기회가 될 수 있었던 소중한 순간들을 너무나도 허무하게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제 채널에 많은 구독자님들이 보신 박형철 선생님의 W 강의에 나왔던 인터넷 혁명 초창기가 딱 그런 상황이죠. 0.1%의 W를 알아본 건 결국 0.9%의 현자들 뿐이었고 나머지 99%는 그 가치를 끝까지 몰랐다라는 그 영상 속 내용처럼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무엇이 세상을 바꿀 혁신이고 혁명적인 일명 W인지를 파악하고 분별하는 건 매우 어렵고 설령 그걸 알아봤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계속 관심을 갖고 깊게 공부해서 자신의 투자나 사업에 연결하는 건 더더욱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 이건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 내내 발생하는 수많은 변동성을 견뎌내야 하는 작업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혁신의 기회들을 찾아내고 계속 믿음을 갖고 유지하기 위해선 불변의 법칙에 나왔던 앞으로 나올 다음 이야기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늘 발전이 지지부진하다고 느끼기 쉽다는 겁니다. 자신이 사는 어느 시대에든 최근 10년이나 20년간 획기적인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그런 생각은 어떤 혁신적 기술이든 우리 삶에서 유용한 것이 되기까지는 10년에서 20년은 걸리기 때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16년 구글의 알파고가 이세돌을 바둑으로 이긴 걸 보고도 대부분의 우리들은 AI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잊고 살았던 것처럼 어떤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이나 서비스가 처음 등장해서 10년이나 20년은 지나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유용하다고 느끼고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즉, 진보란 한 걸음씩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일어나며 지금은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사소한 혁신과 발견이 훗날 엄청난 무언가로 변화될 잠재력을 지닌 기회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자카드의 창립자인 디오크는 책은 저자가 쓴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다. 독자의 무한한 상상력과 해석도 책의 일부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새로운 기술에 대입해보면 모든 신기술의 가치는 단순히 그 자체의 용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능력과 관점을 지닌 다른 누군가가 그 기술을 토대로 결국 무엇을 창안해내는가도 중요하다는 거죠. 즉, 모건하우절의 이 이야기는 혁신 기술의 등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관련 네트워크가 점점 넓어지면서 수많은 활용 가치들이 발생되며 처음 그 기술과 제품이 등장했을 때 쉽게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생태계가 구성되면서 생태계 참여자들의 다채로운 아이디어들에 의해서 거대한 경제와 문화를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표준 프로토콜이 된 이후에 다양한 웹 기반 산업들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인터넷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고, 스마트폰이라는 혁신 제품이 등장한 이후에 그 안에서 작동되는 수많은 앱들이 우리 삶의 전반을 지배하는 형태로 확장되면서 스마트폰 없이는 한순간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처럼 혁신적인 무언가의 등장은 긴 시간에 걸쳐 검증되고 확인되기 때문에 그 혁신의 초반엔 대부분 알아보지 못하지만 결국 모두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그것 없이는 생활하기 힘든 상태로 변화하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한 이 책에서 우리가 혁신을 알아채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로 언급한 건 사소해 보이는 두 가지가 결합하면 엄청난 무언가로 증폭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기 쉽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이 돌아가는 원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죠. 북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건 그다지 대수로운 일이 아니고 남쪽에서 더운 공기가 불어오는 것도 특별한 일이 아니지만 그 둘이 미국의 미주리주 상공에서 만나면 토네이도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창발 효과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새로운 기술 역시 사소한 기술과 또 다른 사소한 기술이 만나서 세상을 바꿔놓는 엄청난 기술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가지고 오고 대부분의 우리들은 이것을 상상하지조차 못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미래의 경이로움을 예측하는 데 익숙하지 않고 상상하지 못하고 그 크기를 가늠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든 인생이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의 작은 혁신들이 긴 시간에 걸쳐 쌓이고 모여서 미래에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현재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그 혁신의 조각, 미래 퍼즐들을 찾아서 하나씩 맞춰가면서 큰 그림을 파악해 간다면 우리들의 미래는 기하급수적인 성장과 눈부신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미래의 경이로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면서 혁신의 씨앗을 품고 있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가 무엇이고 그것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각자 깊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내내 각자 무언가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아시겠죠?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반드시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한 건 아니다. 이 구절은 제가 좋아하는 투자의 본질이 잘 설명된 책 모건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여러분은 지구라는 큰 행성을 얼리고 녹이면서 반복됐던 빙하기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리뷰영이님 과학 채널 아니니까 당황하지 마시고요. 지구라는 행성 자체를 얼렸다 녹였다, 그것도 주기적으로 그렇게 만들려면 도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그런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책에서는 빙하기 이론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요. 제가 핵심 결론만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큰 힘이 지구를 얼리고 녹이는 게 아니라 태양과 달의 중력으로 살짝 기울어진 지구의 궤도가 특정 시점에 평소보다 서늘한 여름을 만들고 그때 녹지 않은 얼음층이 수십 수백 년간 쌓이면서 지구 전체를 몇 킬로미터의 두께의 얼음으로 뒤덮는 거대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즉, 얼음층을 유발한 것은 눈의 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무리 적더라도 남아있는 눈이 지속적으로 쌓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설명해주는 사례입니다. 이걸 투자의 영역으로 비유하면 매년 가격의 오르내리는 온도에도
다 녹지 않고 조금씩 쌓인 자산이 오랫동안 누적되면 엄청나게 두꺼운 자산의 얼음판을 만든다는 사실, 즉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오랫동안 보유하며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면 조금씩 쌓인 안전마진이 미래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죠. 어느 세월에 돈 모으고 집 사냐. 물려받은 자산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야. 월급 쥐꼬리만큼 받아서 이게 해결되겠니? 그래서 내가 그냥 오늘만 사는 거야. 그냥 마음 편하게. 적립식 매수한다고 해결되니? 그런 식으로는 이미 늦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빙하기와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은 순간적으로 엄청난 에너지에 의해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런 에너지가 없는 사람과 방법은 시작부터 포기하고 안 된다고 보는 거 아닐까요? 짧은 시기 동안 바로 얼려버릴 아이디어만 머릿속에서 굴려보다가 안 된다고 결론 내린 거 아니냐고요. 매년 녹지 않고 남는 얼음을 지속적으로 챙기면 그게 장기간 쌓이면서 빙하기를 만든다는 이 놀라운 자연현상의 장기 투자, 복리의 마법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투자를 대하는 마인드와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영역에서 위대한 투자자로 추앙받는 워렌 버핏의 성공 비결을 해부한 2000여 권의 책 중에서 단 한 권도 이 남자는 75년간 투자를 해왔다 라는 제목의 책이 없다는 것만 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에 있어 시간이 갖는 절대적 비중을 쉽게 간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투자에서 시간이 갖는 중요성을 정확히 파악하신 분이라고 해도 그 시간을 견딜 자신이 없고 어떻게든 그 시간을 쉽게 넘기고 짧게 단축할 생각만 집중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장기 투자가 정답인 건 알지. 그래 알아. 근데 솔직히 힘들잖아. 안 그래? 10년 장기 투자? 아유, 말은 쉽지. 근데 자산이 반토막 마이너스 80%까지 쪼그라드는데 계속 맨정신으로 장기 투자한다? 난 못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다 보니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한 다음에 망치매매법이나 순간이동처럼 깨어보니 2030년, 이동해보니 10년 후 이런 걸 농담 삼아 꿈꾸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투자는 말이죠. 장기 투자는 말이죠. 절대 수면 내시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어떻게든 위나 장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곤 싶은데 맨정신에 내시경 하는 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마취돼서 자고 있는 동안 검사 다 하고 마치 순간이동하듯이 깨어보니 다 완료되어 있는 그런 장기 투자를 꿈꾼다면 이 세상에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장기 투자는 맨정신에 목구멍에 집어넣는 내시경 검사 같은 겁니다. 고통스럽고 지루한 걸 알지만 미래를 위해 내 건강을 위해 주기적으로 하고 그 과정을 모두 감내하는 자만이 엄청난 결과를 만든다는 거죠. 돈의 심리학에서는 대부분의 투자 관련 책들이 경기순환이나 트레이딩 전략, 투자 종목 등에 관한 책들인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책의 내용은 닥치고 기다려라 이거라고 말합니다. 닥치고 기다려라. 이 멘트에 장기 추세의 그래프 하나 딱 그려진 책 하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쓸데없이 트레이딩 계속하고 잘못된 전략 세우고 요리조리 왔다 갔다 고개 운전해봤자 결국 제자리인데 계속 끊임없이 그런 변죽만 올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복리의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분들은 본인이 복리를 알고 있고 복리를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할 겁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뿐 복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 자체가 가장 결정적인 증거니까요. 복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했는데 장기 투자를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 하나 나갑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8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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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은 뭘까요? 잘 들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8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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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은 뭘까요? 8을 9개 더하면 그러니까 8 곱하기 9는 오케이? 계산하셨죠? 그럼 다음 문제 8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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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은 뭘까요? 이거 바로 계산되십니까? 너무 빨리 얘기해가지고 못 들었다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8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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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은 뭘까요? 계산되세요? 정답은 1억 3,421만 7,728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 문제의 답이었던 72와 두 번째 문제의 답인 1억 3,421만 7,728의 차이는 9년간 곱하기 인생을 살았는가 아니면 더하기 인생을 살았는가
이 둘의 차이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곱하기 인생이 바로 복리라는 걸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매년 녹지 않는 얼음을 남길 것인가. 설령 다 녹아버린 해가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 추세를 보면서 앞으로 쌓여갈 얼음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머릿속의 잡념을 지우고 닥치고 기다릴 것인가. 그런 마인드를 세팅한 사람만이 지구라는 행성을 얼려버릴 엄청난 일을 만들고 불을 쌓아 자산가의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저도 자주 강조해서 설명드리는 내용이지만 투자는 속력이 아니라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돈의 심리학에서는 이런 구절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최고 수익률을 원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성공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최고 수익률을 내지 않았다. 그들은 꾸준한 투자율을 보였다. 오랫동안 괜찮은 수준의 수익률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 그러니 닥치고 기다려라. 시간의 힘이, 복리의 힘이 너희를 부유케 할 것이다. 마치 복음 구절 같은 이 마지막 멘트, 시간의 힘이, 복리의 힘이 너희를 부유케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문장을 듣고 정확히 이해하고 이 문장만 끝까지 머릿속에 기억하신 분이라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자는 이미 성공하셨습니다. 우린 2030년 정상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위대한 투자자인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는 우량 주식의 장기 투자라는 엄청난 해안을 전 세계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알려줬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선 쥐약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에 대해 마이클 세일러는 할아버지한테 가서 최신 테크 정보를 물어보는 멍청한 행동을 하지 말라며 버핏과 먼거의 비트코인에 대한 판단을 평가절하했죠. 사실 이처럼 시대에 따라 자신의 삶에서 어떤 세상을 경험했느냐에 따라 우리는 자신의 인생관은 물론이고 투자의 철학과 가치관이 모두 정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때가 되면 바뀌고 번복되기도 합니다. 테크주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워렌 버핏이 2016년부터 애플에 투자해서 현재는 자신의 포폴의 절반을 담고 있는 상황이나 2013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끝장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온라인 도박과 같은 운명으로 가는 건 시간 문제라며 비트코인을 강하게 비난했던 마이클 세일러가 지금은 대표적인 비트맥시로 변모한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트코인에 부정적이었던 하워드 막스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아들과 함께 집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이야기하고 토론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말한 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제가 좋아하는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의 30만 부 판매 기념 스페셜 에디션에는 보너스 스토리로 세상은 바뀌고 투자자는 진화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이 책에는 제가 앞서 언급한 버핏과 마이클 셰일러, 하워드 막스의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며 투자에 대한 생각 역시 진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으로 잘 정리해놨습니다. 제 오래된 구독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과거 영상들에서 돈의 심리학의 내용들을 여러 영상에서 다루었던 덕분에 이번에 출간된 스페셜 에디션을 출판사에서 미리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받자마자 보너스 스토리로 담겨있던 세상은 바뀌고 투자자는 진화한다는 내용을 읽으면서 역시 모건 하우절은 인사이트가 넘치는 작가이자 투자자라는 생각이 들었죠. 앞서 영상 초반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대부분의 현명한 투자자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오래된 과거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끊임없이 배움과 사고를 통해서 새로운 관점을 이해하고 변화된 투자 환경과 대상들 중에서 옥석을 정확히 가려내면서 새로운 투자의 영역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이런 과정에서 테크주를 부정했던 워렌 버핏이나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마이클 세일러처럼 한때 이해하지 못했던 자산들에 대해서도 고집과 편견에 휩싸여서 변화하는 세상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투자로 연결하는 과정을 통해 진화해 나가는 투자의 현인들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계속 진화해 나가야 되는 거죠. 물론 워렌 버핏은 아직도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클 세일러는 워렌 버핏을 테크를 모르는 할아버지라고 했죠. 그런데 과연 내가 60세, 70세, 80세가 되어가고 있을 때 그 당시 나는 얼마나 열린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은 솔직히 자신이 있으십니까? 20년, 30년, 40년 후에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분야의 이야기를 젊은 친구들이 와서 하면서 우리들에게 의견을 구한다면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않고 당당하게 모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짜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답하는 솔직함을 과연 그때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해봐야죠. 몰라도 아는 것처럼 말하고 심지어 자신이 모른다는 것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안다고 착각하며 사는 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행태니까요. 그럼 우리가 빠르게 바뀌는 세상에 적응하고 진화해가는 더 좋은 투자자가 되기 위해선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할까요? 모고나우절은 이번 보너스 스토리를 통해서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몇 가지 설명해 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상은 많이 하고 전망은 줄여야 한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날지 안다고 착각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전망과는 달리 예상은 정확히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날지 단언하지는 않으면서도 어떤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건 진짜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모거나우절은 예상은 잘못된 정확성을 제거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망보다 건강하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장기 투자자가 갖춰야 할 올바른 투자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방향성입니다. 속력보단 방향성이에요. 어떤 일이 얼마나 빨리 일어날지, 언제 일어날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장기 투자자들은 그 일이 미래에 일어날 거라는 방향성을 예상하는 거예요. 단순히 자신의 필이나 촉이 아니라 이미 현재에 다가온 미래의 퍼즐 조각들을 산업에서, 사람들의 심리에서, 문화에서, 기술의 변화에서 느끼면서 그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들을 연결해서 어렴풋이 보여주는 그 힌트 속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예상했다면 그 방향에 장기적으로 자신의 자본과 시간, 에너지를 투입하는 게 바로 장기 투자인 거죠. 그리고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들이 극도로 경계해야 하는 게 바로 자신이 예상한 그 방향성에 대한 지나친 확신으로 예상을 넘어 전망을 하게 되는 단계로 가는 겁니다. 내년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언제쯤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말과 같이 우리는 지나친 자신감이 생기면 온갖 위험한 행동을 하고 싶어지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견된 시간이 지났는데도 예측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예측이나 전망이 아닌 쓸모있는 예상은 무엇일까요? 이 책에서는 만약 10년에 한두 번은 시장이 붕괴되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예상을 과거 데이터와 금융 역사 속에서 확인한 사람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시장의 붕괴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미리 예상해 놨다가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당황해서 부랴부랴 행동하다가 실수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0년에 한두 번은 시장에 붕괴가 생긴다는 거를 데이터와 금융 역사 속에서 확인했다고 그 기간을 계산해서 언제쯤 어떤 형태로 나타날 거라고 예측하고 전망하면서 그 시기를 노려서 무언가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에 확신이 찬 상태에서 위험한 배팅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미리 예상해 놨다가 그리고 그 예상에 기반한 대책을 마련해 놨다가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마치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사람처럼 당황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쓸모있는 예상이라는 거죠. 결국 이런 쓸모있는 예상을 넘어 과도한 전망과 예측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되더라도 절대 그 단계까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예상의 단계에서 멈춰야 돼요. 왜냐? 역사를 보면 세상은 끊임없이 성장하기도 했지만 늘 뜻밖의 고통을 안겨주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늘 바뀌는 그 세상에 대비하는 것이다라고 모고나우절은 설명합니다. 물론 이러한 예상도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당연히 통찰력과 직관, 상상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지만 보통은 이런 것들이 쌓이면 인간은 늘 예상이 아닌 전망을 하려고 하고 특히 단기적 전망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꼭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좋은 책들을 통해서 투자의 현인들과 대화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부터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듣고 또 들으면서 머리와 가슴 속에 각인을 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님들께 늘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마음 아시죠? 암튼 모고나우절은 이 외에도 세상은 바뀌는데 내 생각은 영원하기를 바라지 마라. 투자는 금융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돈과 관련된 사람에 대한 연구임을 깨달아라와 같이 아주 멋진 내용들을 보너스 스토리에 담아놨습니다. 제가 돈의 심리학이라는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정말 많은 것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투자가 심리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수많은 영상에서 늘 말씀드렸듯이 장기 투자의 핵심이 바로 마인드셋이고 장기 투자의 가장 큰 적이 바로 자기 자신인 이유, 하락장의 두려움에 떨고 슬퍼하며 상승장엔 신나하고 흥분해하는 모든 이유가
바로 가치가 아닌 가격에 반응하는 인간 심리 때문이라는 걸 정확히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장기 투자를 해나가면서 성공 투자를 오랫동안 이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계속 단련하고 강화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투자의 핵심인지 아마 정확히 아실 겁니다. 바로 마인드셋, 즉 투자의 심리, 그리고 그 심리를 다스리고 이용하는 방법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하는 것에 앞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된다는 걸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시간이 지나고 2030년이 됐을 때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2030년쯤 테슬라 한 주의 가격은, 테슬라 시총은 얼마나 될까요? 2030년에 강남 아파트의 평당가는 얼마일까요? 1.5억? 2억? 여러분, 제가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계속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야, 그럼 넌 비트 얼마까지 간다고 보는데? 테슬라 목표 주가가 얼마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거 맞출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아니, 이런 질문이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가격 예측은 솔직히 자신도 없고, 이걸 그럴듯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 말 대잔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니, 그럼 넌 목표 주가도 없이 투자하는 거야? 완전 마구리구만. 그냥 무지성 추매하는 거야? 얘는 투자를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하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도대체 목표 주가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길래 목표 주가 할까요? 목표 가격이니까 그 가격이 되면 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이 매도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저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가격이 매도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엄청 바보 같은 발상이에요. 부동산, 주식, 자동차, 원자재, 식료품 등 모든 재화의 가격은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올라가죠. 그럼 주식과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시중에 풀린 돈의 양, 즉 유동성에 따라 그 땅의 가치, 그 기업의 가치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유동성의 힘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는데, 그렇게 올라서 목표 주가에 오면 그럼 그 주식을, 그 부동산을 판다는 거죠. 자, 팔았다고 칩시다. 그럼 그걸로 뭐 하실 겁니까? 현금 보유하고 있다가 다시 저평가되면 산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런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자신이 맞출 능력이 있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고 다른 곳으로 가시고요. 만약 그건 불가능이라는 걸 알고 계신 분이라면 결국은 판돈을 갖고 만지작거리다가 또 다른 자산 찾아서 목표 주가 정하고 저평가라고 흥얼거리면서 매수하겠죠? 그렇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겠다는 건데, 월가의 레전드 투자자인 피터 린치나 하워드 막스가 그들의 책에 남긴 이야기 중엔 이런 내용들이 있죠. 자신이 고객의 돈을 갖고 좋은 주식을 사서 목표 주가가 되면 팔고, 또 다른 주식을 사고, 또 목표 주가에 도달하면 팔고, 또 다른 걸 사고를 계속 반복하면서 시장 평균을 넘는 수익을 냈다고 좋아라 했는데, 처음 샀다 팔았던 주식의 장기 보유 수익률이 자신이 계속 샀다 팔았다 했던 것보다 높다는 걸 알게 되고 멘붕이 왔었다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그들보다 사팔사팔을 잘할까요? 결국 사팔사팔 할수록 거래소만 돈을 벌죠? 얼마 전 증권사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사용 중인 주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장기 투자자는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그나마 저처럼 담보대출이라도 좀 써서 돈이라도 좀 주는 사람은 몰라도 온전히 주식을 장기 보유만 하는 사람은 증권사 입장에선 벌어주는 돈이 없잖아요. 그냥 보유액이 많으면 잠재 우수 고객인 거지 지금 당장 회전율을 높여서 거래 수수료를 주진 않으니까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투자 환경은 최대한 거래를 발생시키려는 사람들만 가득합니다. 언론, 증권사, 전문가란 사람들까지 모두 다 어떻게든 일단 팔고 다른 거 또 사고 계속 추천하고 또 다른 거 추천하면서 자신의 예지력 강조하고, 10개 추천해서 하나 맞으면 그거 강조하고, 한 번은 내린다고 얘기하고 또 한 번은 오른다고 얘기해놓고, 내리면 내가 내린다고 했지 않냐 그러고, 오르면 내가 오를 수 있다고 했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아직도 이런 사람들 얘기 듣고 소중한 자신의 피 같은 돈을 계속 목표 주가, 목표 가격 잡고 차트에 짝대기 그거 가면서 저항선, 매물대 구름, 하방 지지선 이딴 얘기 듣고 계십니까? 저는 투자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는 자신의 구매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즉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현금 10,000원의 가치를 미래에도 온전히 지금의 가치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그 가치를 가장 잘 보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자산들에 기회가 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순간순간 숫자로 표시되는 가격의 변화에 맞춰 목표 가격에 도달했다고 파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몇 가지 자산들끼리 필요에 따라 비율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일 때만 가끔씩 매도해서 옮겨주는 거지. 경기를 판단하고 금리를 예측하고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숫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매도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무슨 경우랑 같냐면요. 부루마블 게임을 하는데 가장 좋은 땅인 서울을 100만원 주고 운 좋게 샀단 말이죠. 그런데 게임 초반인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도 2명이나 서울에 걸려서 200만원씩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원 투자해서 400만원을 벌었으니까 400% 수익이라는 목표에 달성했다면서 서울을 파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아니 서울을 왜 팝니까? 다른 사람들이 초반에 많이 걸렸으니까 이제 서울의 운이 다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제 서울은 많이 걸렸으니까 팔고 다른 땅을 사는 게 스마트한 건가요? 이게 무슨 황당한 행동이겠습니까?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잘 발견해서 꾸준히 매집해서 의미 있는 수량을 모았는데 많이 올랐다고 파는 게 바로 부루마블 게임에서 서울을 파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자산은 함부로 파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대충 몇 번 수익 땡기고 버릴 종목이 있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자산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목표 주가라는 인플레이션으로 가만히 있어도 계속 올라가는 숫자에 불과한 가격에 반응해서 좋다고 하면서 팔면 결국 또 다른 자산 찾아 매수하고 또 목표 주가 정하고를 계속 반복하면서 거래소에 수수료 두둑히 챙겨주고 정신없이 매매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원래 처음 보유했던 그 종목의 수익률이 더 높은 상황이 연출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투자 초반에 아무것도 모르고 매수했거나 실수로 잘못 매수했던 자산이 아니고 열심히 공부해서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확인하고 믿음을 갖고 매집했던 좋은 자산이라면 괜히 남 좋은 일만 시켜주지 마시고 숫자에 불과한 가격에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트레이더인 두물머리 천영록 대표님이 예전에 한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트레이더이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분야에선 아주 선수십니다. 자, 들어보세요. 투자자들이 어떤 자산을 매수했을 때 가장 극도로 공포감과 희열을 느끼는 구간은 바로 매수한 이후에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20% 구간이라고 합니다. 즉 사자마자 10% 수익, 10% 마이너스 또는 20% 수익, 20% 마이너스, 이 구간이 가장 짜릿하고 흥분이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구간을 지나서 수익이 30%, 40%가 돼도 그 감흥이 10%, 20% 구간만 못하고 손실 역시 마이너스 20% 구간을 지나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가 돼도 좌절감이 배가 되지 않고 무덤덤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투자의 세계에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얘기일까요? 느낌이 오십니까? 바로 투자자가 가장 극도로 긴장감을 느끼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20% 구간을 가장 적게, 즉 최소로 경험하는 게 가장 유리한 투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맨날 샀다 팔았다를 하면 어떨까요? 계속 이 극도의 긴장 구간인 10에서 20% 구간을 경험해야 되죠? 그럼 한두 번은 성공해도 이 극도의 긴장감을 반복하면 늘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에너지 소모가 많은 행동이에요. 당연히 이 행위를 반복하면 피로도가 쌓이고 결국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언젠간 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가장 좋은 방식은 뭐겠어요? 바로 이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20% 구간을 넘겨서 장기 투자로 한 종목이 100% 이상의 수익률, 즉 세 자릿수의 수익률을 만들면 그때부터는 심리적으로 수도승의 상태와 같은 평정심을 갖게 되고 가격의 변동에 무덤덤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의 대장정을 진행 중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좋은 자산을 좀 더 많이 먹겠다고, 팔고 밑에서 사서 수량 늘리겠다고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서 마의 10에서 20% 구간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집하면서 장기로 끌고 가서 최대한 빨리 세 자릿수 수익률을 만드는 게 투자를 유리하게 이끄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언론도, 파월도, 금리도, 세력도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계속 사팔사팔하면서 콩고물에 집착하는 자기 자신이 장기 투자의 최대 빌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만 오르면 정신 못 차리고 본색을 드러내는 자기 내면의 빌런을 잘 다스리면서 최대한 장기 투자의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투자한 자산의 누적 수익률을 세 자릿수로 만들어서 수도승의 마인드로 진정한 보유자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만 해주면
그 외의 모든 리스크는 시간이 녹여 수익으로 치환해 준다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을 리스펙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다음 영상들에서도 이번 영상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이 마음에 들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좋은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만 믿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